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10월 말 주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올라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차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엔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것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회사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얘기해 볼게요. 2025년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조 1419억 원, SK하이닉스는 10조 9142억 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각각 20만 원씩 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으로 계산하면 5억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두 회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겪었던 끔찍한 다운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두 회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때 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 끝났다,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비관론이 넘쳐났죠. 마치 시험에서 낙제점 맞고 재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수험생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붐이 터지면서 고부가 가치 메모리인 HBM, 그러니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HBM은 일반 D램이랑 비교하면은 가격도 몇 배 비싸고 마진율도 훨씬 높아요. 이건 마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파는 것과 고급 일식당에서 오마카세 파는 것의 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올해 얼마 벌었어? 라는 질문에만 관심이 없어요. 대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회사들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벌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겼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성장률이에요. 직전 분기 대비 55.3%나 증가했거든요. 55%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시나요? 이건 한 분기,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이익이 거의 배로 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시급 55% 올려줄게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볼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정말 그런 일을 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HBM이에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거든요. 특히 HBM3이나 HBM32 같은 최신 제품에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어요. 엔비디아 같은 AI 칩 제조사들이 줄을 서서 우리한테 HBM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은 일반 D램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마치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사 먹는 것과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스페셜티 커피 사 먹는 차이랑 비슷해요. 가격도 다르고 마진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로서 HBM에 올인한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올인했는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온 것 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엔 위험도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들기 때문에 HBM 시장이 포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AI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K하이닉스의 이런 전략이 계속 통할까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하나에 집중하는 스나이퍼 같은 전략이라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멀티플레이어 전략이거든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반도체 설계가 아니라 제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거든요.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만약 100개 만들었는데 50개만 정상이면 수율이 50%인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수율이었어요. 특히 4나노나 5나노 같은 첨단 공정에서 TSMC보다 수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건 마치 요리사가 레시피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리하면 자꾸 타거나 설 익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4나노, 5나노, 8나노 공정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수율이 좋아진다는 건 고객사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믿고 주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강점이 나와요. 삼성전자는 HBM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TSMC는 파운드리만 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칩을 만들 때
로직 칩하고 HBM을 통합해서 패키징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식당에서 재료도 직접 키우고 요리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품질 관리도 쉽죠.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파운드리 수율이 계속 개선돼야 돼요. 만약 로직 칩 제조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HBM을 잘 만들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3나노 공정 대량 생산이 정말 중요한 시험대인 거죠.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혼자 공부하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이런 심층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른 투자자분들과 의견도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오시면 돼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같이 공부하면 훨씬 재밌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제 경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TSMC예요. 여러분, TSMC가 얼마나 무서운 회사인지 아세요? 3분기에 순이익이 21조 5천억 원이에요. 시가총액은 1566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56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이 돈으로 아이폰을 산다면 아이폰 한 대가 130만 원 정도 하니까 대충 12억 대를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이폰을 20대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TSMC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쌈나노와 이 나노 파운드리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축구리그에서 한 팀이 매 시즌 우승컵을 독차지하는 것과 비슷해요. 더 무서운 건 TSMC가 연말에 이 나노칩 양산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1.4 나노 공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미친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TSMC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아스와이오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COOS가 뭐냐면 칩이랑 웨이퍼랑 기판을 하나로 통합해서 패키징하는 기술인데 이게 AI 칩 만들 때 필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워낙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TSMC가 생산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마치 맛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방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늦게 나오면 손님들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우수한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서 TSMC의 병목 현상을 우회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변수 하나를 더 얘기해야 해요. 바로 인텔이에요. 인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CPU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3분기에 인텔은 매출 137억 달러, 순이익 4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것만 봐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건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12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7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만약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서울 강남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천차에 살 수 있어요. 아니면 KTX, 서울, 부산 왕복 티켓이 10만 원 정도 하니까 7천만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인텔에 투자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인텔이 18A라는 이 나노급 공정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하면은 TSMC나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정학적 요소예요. 미국 정부는 칩스법 GC 아이토츠 액트를 통해서 인텔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한국이나 대만에만 의존할 수 없거든요. 이건 마치 식량 안보랑 비슷해요. 한 나라가 쌀을 전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그 나라가 갑자기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자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텔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원까지 받고 있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이나 대만 회사에 맡기지 않고 인텔에 맡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인텔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은 인텔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자,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최근에 유럽연합 UA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UAU는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히토류가 뭐냐고요? 이건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예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나 이제 안 팔아라고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커피숍에서 커피콩을 못 구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아무리 바리스타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커피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일본, 대만,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유럽 회사들도 한국 기업들한테는 계속 장비를 팔아줄 거예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이런 첨단 장비를 못 사게 되죠. 이건 마치 시험 볼 때 좋은 필기구를 쓸 수 있는 학생이랑 못 쓰는 학생의 차이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도구가 없으면 실력 발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이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물론 히토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히토류 생산을 늘리고 있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가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5% 올랐네? 사야겠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법이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온갖 잡음에 반응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어떤 뉴스가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건 마치 날씨가 매일 바뀌는 것과 비슷해요. 오늘 비 온다고 해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냐면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진행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나노, 5나노 수율이 개선되고 있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근데 진짜 시험되는 3나노거든요. 여기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주요 고객사 계약을 따내야 TSMC나 인텔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동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과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의 차이예요. 3나노 성공은 올림픽 메달 수준이거든요. 두 번째, HBM 경쟁 구도예요.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선두지만 삼성전자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HBM사나 HBMO 같은 차세대 제품에서 누가 먼저 고객사 인증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랑 삼성이 매년 신제품 경쟁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세 번째, 인텔의 18A 공정 진행 상황이에요. 인텔이 실제로 대형 고객사 계약을 따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다만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기술적 이정표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자, 이제 실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단타로 먹을까 장투로 갈까? 이거잖아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격 예측이나 차트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고 사실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점들은 공유할 수 있어요. 단타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꽤 큰 편이에요. 특히 분기 실적 발표 전후나 주요 기술 발표가 있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죠. 이건 마치 서핑하는 것과 비슷해요. 파도가 칠 때 재빨리 타야 하는 거죠. 근데 단타는 정말 어려워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감정 조절도 잘해야 하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물리기 쉽고요.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올인 타이밍 잡는 것만큼이나 까다로워요. 반면 장투 관점에서 보면은 두 회사 모두 장기적으로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HBM 시장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순수하게 HBM 성장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리스크도 크지만 리턴도 클 수 있죠. 삼성전자는 좀 더 복잡해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가전도 하니까 한 부문이 잘 안 돼도 다른 부문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포트폴리오 투자랑 비슷해요. 안정성은 높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장투를 하신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보유할 각오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쌈나노 공정이나 IBM사 같은 기술적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건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해요. 씨 뿌리고 바로 다음날 수확할 순 없잖아요.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물론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보와 관점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선호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5년 10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며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이뤘어요. 순수하게 메모리에 집중한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HBM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리스크도 안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잡으려는 야심찬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4나노, 5나노 수율 개선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진짜 시험되는 3나노 대량 생산이에요. 여기서 성공하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TSMC와 인텔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도 있어요. TSMC는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국 유럽연합 갈등, 히토류 문제 등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긴장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당일 실적이 아니라 장기 기술 로드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쌈나노 공정, HBM사 인증, 인텔 18A 진행 상황 같은 기술적 이정표들이 앞으로 주가를 결정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걸 공부했어요. 여러분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콘텐츠 만들 때마다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외로울 때가 많아요. 이 정보가 맞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혼자 하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커뮤니티 파이혁명을 만들었어요. 거기선 이렇게 긴 영상 형식이 아니라 짧고 임팩트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투자자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혼자 공부하면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면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이건 마치 혼자 등산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더 재밌는 것과 비슷해야 돼요.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뒀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보세요. 물론 강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저한테도 큰 공부가 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세요.